해본 실험에서 이제 빛의 입자성이 있다. 그리고 빛의 운동량 보존이 되느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운동량 보존이 된다. 운동량 보존이 되니까 입자성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광전 효과를 통해서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그 얘기했고 자 그럼 컴퓨터 효과에서 근데 컴퓨터니 그럼 빛의 운동량은 뭐냐를 계산하던 중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입자성과 그 다음에 파동성의 대표적인 파장의 곱은 항상 플랑크 상수도 일치한다는 걸 알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빛의 입자성에서는 이 운동량을 MV로 표현하면 되죠. 근데 빛은 질량이 없잖아. 그러니까 MV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이제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성이 있고 입자성의 대표적인 물리량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량 보존도 되더라.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입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물체들은 사실은 파동성이 있는 게 아닐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요식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파동성의 대표가 파장 그리고 운동량의 역수에 비례하더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실제 입자니까 운동량이 존재하죠. MV분의 H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비스 거머가 그러면 정말 물질에 운동량이 있는가 아니 파동성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요. 자 전자를 씁니다. 왜 전자를 쓰냐면 이 곱이 플랑크 상수. 네. 플랑크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34승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내가 물질은 운동량이 꽤 크잖아. 우리가 일단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꽤 크니까 파동성이 너무 작게 나타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운동량이 제일 작은 입자는 뭘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질량을 작게 하면 되지. 그래서 질량이 제일 작은 입자가 기본 입자 중에 전자죠. 그래서 뭐 양성자나 중성자는 전자의 질량이 뭐 1800배 정도 질량이 크니까 그걸로는 할 수가 없고 파동성을 확인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전자를 니켈 금속에다가 쏘이는데 이 니켈 금속에서 일어나는 간섭 효과를 잠깐 볼게요. 뒤에 있을 거예요. 여기죠. 자, 우리가 간섭 효과를 보려면 일단 경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니켈 입자라고 생각해. 니켈 입자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전자를 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자가 위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반사돼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서 반사돼서 가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경로 차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같은 경로를 왔고 여기서부터 같은 경로를 가니까 이게 이제 경로 차이가 있죠. 요 거리가. 그러면 왜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되느냐 홀수배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도관과 상세 간섭이 나타났잖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쏘는 각도를 다르게 하잖아. 그러면 윗 결정판과 아래 결정판에서 나오는 경로차가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될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경로 차이가 커지겠죠. 이러면. 그러면 각도에 따라서 내가 쏘는 각도에 따라서 경로차가 달라지니까 그럼 그 경로차에 짝수배
2분의 람다 경론차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인 그 람다를 찾으면 전자의 파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각도에서 만약에 무관 간섭이 일어난다. 그러면 파장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검출돼요. 그럼 이 검출되는 곳 여기에 경론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론차를 가지고 전자의 파장을 구해보는 거죠. 전자의 파장을 실제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자의 파장을 이용해서 톰슨이 회절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회절 실험을 하냐면, 자, 아까 전자기파의 운동량, 이게 전자기파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였고, 자,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량은 mv였죠. 그러면 이 운동량을 이용해서 회절 효과를 주려면 같은 운동량을 가진 입자와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거야. 같은 운동량. 그거는 내가 쉽게 만들 수 있지. 왜냐하면 아까 전자의 속도를 내가 전위차를 이용해 조절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해주는 값이 이 V가 나왔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같은 운동량을 가진 전자선과 X선을 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회절 무늬를 보는 거지. 그랬더니 일치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자, 이건 뭐냐? 아까 내가 전자를 쏠 때 전자에게 주는 에너지만큼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내가 전자를 가속시킨 겁니다. 그럼 요만큼의 자기가 1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2n분의 p제곱이 돼요. 운동량으로 바꾸려고 그런 거지. 2n분의 p제곱. 그럼 p는 루트 2n 2v가 되죠. 전에 이거 했었죠. 2v. 요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2n 2k라고 써도 됩니다. 운동 에너지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요 전이차, 결국은 내가 여기서 전자의 질량 정해져 있고요. 전자 전하량 정해져 있고요. 그럼 내가 가속시킬 때 주는 전이차만 조절을 하면 전자의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X선의 운동량,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량을 전자에 주는 전위차를 이용해서 같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질파를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전자의 물질파 확인을 해서 이제 이 전자의 파장을 구했죠. 10의 마이너스 11승.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약분의 운동 파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10의 마이너스 31승이에요. 31승이 나오죠. 이거는 측정상의 오차가 너무 크겠지. 그리고 느끼기도 힘들 겁니다. 그럼 너희는 이 야구공에 비해서 대략 한 50배 정도 질량이 크니까 50배 아니죠. 몇 배예요? 50배가 아니라 한 500배 되겠네. 자, 크니까 훨씬 더 파장이 짧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때까지 물질파를 확인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는 거시세계에서 질량이 비교적 큰 물체들을 대상으로 고전역학을 써왔어. 그러니까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을 파악하게 되죠. 또 플랑크 상수는 이 양자역학을 사용할 때는 꼭 필요한 상수다. 그래서 모두 이중성이 있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질파 파장을 이용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데, 우리는 전자현미경을 만들고 있어요. 자, 현미경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확대, 하나는 분해능이에요. 분해능이 뭐냐? 가까이 있는 두 점으로 이식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멀어졌을 때 사물의 형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각각의 점들을
각각의 점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은 그럼 다 물질, 전자도 이제 파동이 있고 일반 전자기파도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이 붉은빛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죠? 근데 붉은빛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파란빛이 나오네. 이렇게 여기 람다에 비례하죠. 여기 지금 델타 X가 보강과 보강단수 사이가 람다에 비례하니까 여기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짧아지는 저거는 간섭문이 간격이 좁아지는 걸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분해능이 커지는 걸 의미하는데 분해능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레일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점을 인식할 수가 있죠. 광원 두 개를. 이렇게 되면 두 개인지 하면 좀 헷갈리지만 한 개는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 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 광원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이렇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여기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보강 간섭을 하는 지점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져.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두 점으로 인식할 수가 없게 되지.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나타낸 식이 여기 레일리 기준입니다. 요 세타는 뭐냐면 둘 사이에 오는 요 시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사이에서의 시각. 그러면 요게 작을수록 요 두 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두 지점 사이에서 오는 빛의 각도가 작을수록 분해능이 큰 거야. 그렇지? 파장이 길면 커지니까 분해능이 작아지는 거지. 그럼 파장을 짧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지점 사이의 간격을 좁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넓게 하면 되죠. 넓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은 간격임에도 파장이 긴 빨간색은 분해능이 떨어지지? 그럼 파장을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질파를 이용하는 거야. 왜? 물질들은 운동량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파장은 당연히 짧아지죠. 아까 전자에서 본 것처럼. 그럼 이제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해능이 높아야 된다.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으로 우리가 사물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이건 광학현미경이니까 가시광선. 그 다음에 요거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고 있어. 훨씬 더 확대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럼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을 만들어야 돼요. 전자선을 만들려면 이렇게 전자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전자총으로 전자선을 쏠 때 우리 광학현미경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빛이 시료를 통과하여 이게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지. 보통 광학현미경은. 실제 현미경은 빛을 반사하여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빛이라는 게 요 시료에 있는 좁은 틈 혹은 결정과 결정 사이를 지나올 때 회전 현상을 일으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료를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회전 현상을 덜 일으키는 파장이 짧은 전자선을 이용하면 내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확대를 하려면 빛을 굴절시켜야 되듯이 전자선도 굴절시켜야 돼요. 볼록 렌즈에서 마치 빛을 모으는 것처럼. 그런데 전자는 유리를 통과한다고 해서 굴절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선 운동을 그리면서 굴절이 되도록 자기 렌즈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기 렌즈가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자기력을 이용하면 돼요. 자기력 어떻게 이용하지? 만약에 앵글 S입니다. 그럼 전자가 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전류는 밖으로 나오는 거죠. 양전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꺾이겠지? 이렇게 해서 자기력을 이용해서 자기 렌즈에서 굴절을 시킵니다. 그래야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 구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투과 전자현미경은 뭐냐? 요겁니다. 시료를 통과하여 전자가 오는 거죠. 그런데 요거 전자가 눈에 들어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전자를 채취하는 기구가 있고 그 전자 채취한 양에 따라서 컴퓨터가 영상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렌즈에다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자선을 컴퓨터가 받아서 컴퓨터 스크린으로 보는 겁니다. 자, 주사 전자현미경은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요게 광학 형식. 빛이 렌즈를 통해서 시료를 통과하면 이렇게 대물 렌즈를 통해서 눈에 들어오는 거고. 이게 투과 전자현미경. 전자가 쏴지죠. 그러면 시료를 통과하여 전자 밑으로 쏘네. 밑으로 쏘죠. 시료를 통과하여 여기 스크린에 닿으면 여기에 있는 전자 도착감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체 현미경과 유사한 주사 전자현미경. 주사 전자현미경은 시료의 전자선이 방출된 거를 굴절을 시켜서 아니네요. 여기네요. 전자총에서 나와서 자 시료에 방출된 게 반사가 돼요. 화면에 구현이 되는 장치. 그럼 얘는 반사가 되니까 전자를 잘 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시료의 표면에다가 좀 특수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귀찮긴 한데 사진을 보면 보세요. 겉모습만 보이죠. 겉모습. 그리고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얘는 단면의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구조를 못 봐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투과 전자현미경 그리고 시료를 아주 얇게 점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도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